그래서 동물들이 절대 안 뜯어먹는 식물 중에 하나가 고사리라고 해요. 생고사리는 발암물질 2급으로 분류돼 있어요. 발암물질 2급이요? 네. 실제로 독도 조금씩 미리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약도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적절하게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매주 하나의 질문, 한 주 한 기호 시간입니다. 저는 웹툰 작가 이종모입니다. 저는 이독실입니다.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웹3 얘기하면서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견 혹은 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 이런 것만 달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주 한 큐를 보면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달아주시는 모든 조언들, 댓글들 보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웬일로 저희들에게 마실 것 갖다 놨을까요? 그거 아십니까? 스리랑카산을 우리가 실론티라고 하잖아요. 그런가요? 실론이 스리랑카입니다. 네, 실론 섬이. 이럴 땐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는 걸 자랑하고 싶을 때. 그렇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홍차를 마시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오늘의 주제. 홍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터넷에 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뭔가요? 푸틴의 홍차라고도 아, 불리는. 홍차 한 잔 마시고. 너도 홍차? 너도 홍차. 응, 홍차. 사실 자세한 내용은 이거죠. 러시아 전직 연방보안부 요원이었던 리트비넨코가 영국으로 망명한 후에 이제 푸틴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도 내고 책도 쓰고 이러다 어느 날 전 러시아 연방보안부 동료들을 만나서 티타임을 가졌는데 네. 극심한 구토와 설사, 복통에 시달리다가 사망했죠. 근데 충격적인 게 이 리트비넨코 혈액에서 치사량의 200배가 넘는 폴로늄이 검출됐습니다. 폴로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보통 저한테 어떤 원소가 제일 위험하냐 이런 네. 질문이 올 때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나뉘어요. 그래서 독성이 높다거나 네. 아니면 뭐 중금속이라거나 이런 것 중에 방사성을 내뿜는 것 중 제일 위험한 게 폴로늄이라서 거의 3대장 안에 드는 수준이고요. 가장 위험한. 네, 제일 피폭이 심하고 이제 먼저 번호 84번인데 역사는 많아요. 왜냐면은 폴로늄의 이름만 들어 딱 연상되는 국가가 혹시 있어요. 폴란드가 있지요. 그렇죠. 폴란드라 폴로늄인가요? 맞아요. 이게 퀴리 부부가 발견해서 마리 퀴리의 조국이었던 폴란드 네네네. 이름을 붙여서 폴로늄.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고 다음 거 발견하고 하다가 결국에 피폭돼 돌아가셨던 거죠. 근데 그 리트비넨코의 혈액에서 치사량이 거의 200배가 넘는 폴로늄이 검출이 됐는데 그때부터 러시아 정부 혹은 푸틴의 사적 복수의 상징이 됐죠. 러시아가 또 워낙 홍차를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 폴로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독살인 거죠. 근데 독살이죠. 우연일 수도 네. 있지 않을까요? 사실상 리트비넨코 이전부터 러시아의 어떤 푸틴이나 러시아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인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독살 당해왔던 어떤 맥락이 있으니까 이 하나의 사건만 놓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폴로늄을 200배 먹을 수 있는 우연이란 뭐가 있을까요? 비쌉니까? 엄청 비싸고요. 우선 폴로늄은 자연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보통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얻는 방법이 핵폐기물을 정제해야 돼요. 아하. 그 말은 이제 핵폐기물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되고 네. 이게 가격이 사실 원소가 자주 쓰는 게 아니면 애매한데 그러네. 거래가 안 되니까. 네, 폴로늄은 2004년으로 추산된 가격 기준이 있는데 네. 그게 1kg 단위로 했을 때 47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5경 정도의 금액이 1kg. 오경? 네. 그거를 먹어서 죽을 게 우연이었으면은 굉장한 우연이네요. 그러네요. 홀적이 있다면 사실은 그냥 이거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돈으로도 살인 청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쵸. 굳이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는 건 약간 국가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여론이었죠. 그 실제로 그래서 이 폴로늄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독살을 했다는 것은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극장 효과라고 하죠. 누가 했는지 다 알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고 일종의 전시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너네도 똑같이 될 수 있어. 그치. 같은 방식의 막강한 권력이 한 개인을 죽였다. 가장 비효율적인 가성비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암살. 그렇죠. 일할 수 있죠. 그 폴로늄이요. 예.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볼 때는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네네. 뭐라고 나오냐면 퀴리 부부가 화학상을 받게 된 과정이 네. 요 폴로늄이랑 라듐을 발견하기 때문인데 라듐. 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라늄 광석이라고 하는 피츠블랜드에서 뭔가 그 당시에 발견된 방사성 물질이 있는 게 느껴진 방사능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방사능은 흔히 말하는 그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건판에다 두고 이걸 돌을 놔뒀더니 여기 목 뼈가 찍혀. 감광이 일어나. 네. 좀 따뜻해. 그럼 뭐가 이런 거를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그 피츠블랜드 안에 우라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을 정제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우라늄을 정제한 거보다 요 우라늄
덩어리 원래 섞여 있었던 잡탕 거기가 더 뭔가 센 거예요, 방사능이. 네네네. 그러면 우라늄이 내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적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구나. 네네. 그래서 그걸 정제하는 과정이 제 기억에 뭐라고 나왔냐면 몇 톤을 정제해서 아주 소량을 얻었다란 말이 나왔어요. 47조 원어치. 그러니까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때는 50 그냥 몇 톤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50 몇 톤을 부부 둘이서 네. 수작업으로 네. 비새는 차고에서 실험을 해서 어머나. 결국 모아가지고 이제 진짜 발견을. 조금 얻은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때는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감이 안 오죠.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걸 무슨 감이 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만큼 희귀한 원소라는 거고 그만큼 자기 존재를 뿜뿜하는 거거든요. 그 적은 양이 이 거대한 양의 우라늄보다 훨씬 더 많은 방사능을 뿜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먹었다라고 내부 피폭이 됐다라고 한다면 완전 폭발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폴로늄을 어디다 쓰냐면 원자폭탄의 내부에 집어넣어갖고 네네. 처음에 중성자를 팡 하고 뿜어내야 돼요. 네. 내폭형 폭탄의 경우에는 확 하고 압축됐을 때 내부에서 기폭을 시켜주려면 즉 임계질량 이상의 중성자가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마구 뿜뿜 해줄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넣어야 돼. 화학 물질 하면 안 되겠다. 물리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물질을 원소를 넣어야 되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폴로늄입니다. 그 정도로 단위 질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수당 나오는 알파 입자가 수가 되게 많은 원소 중에 하나예요. 짱센. 짱센 원소. 폭탄 얘기하실 때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가지고 이쪽은 막 얘기하실 때 굉장히 밝으시고요. 폭탄도 이쪽은 좋아하세요. 굉장히 제가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아니 이제 조용을 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론만 그리고 이분은 만들 수 있는. 폴로늄을요? 폭탄을. 47조 달러. 근데 실제로 그래서 리트비넨코 이 시체에서도 너무 많은 방사능이 나와서 사후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특수관에 묻혔대요. 그러니까 되게 안 된 일이죠. 안 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로 이루어진 독살 얘기를 오늘 시작한 이유는 네. 오늘이 바로 독살 혹은 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네.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가장 유서 깊은 어떤 살인 방법이 독살이죠. 독실이 저죠. 네. 독실입니다. 좋았어요 지금. 나빴어요 지금. 역사 속에서 뭐 기억에 남는 독살 이런 거 있나요? 저는 항상 무협을 좋아하다 보니까 무협에서 독하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딥니까? 당문. 사천 당문이죠. 누구 다 알아 어떻게 몰라요.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같은 무협지를 본 거예요? 이게 원래 기본적인 세계관이 기관진식과 암기와 독이 유명한 곳이 사천당가. 거기에 사천 당문이 독을 쓰는 걸로 유명해서 제가 오늘 주제 때문에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무협 쪽에서는 이 사천 당문 얘기에는 독의 종류 어떤 종류의 독을 쓰는가 같은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게 우리 사약도 사실 독이라고 하는데 사약의 성분이 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잖아요. 조선시대에 쓰던 것조차도 기록이 안 남아있을 정도면 네네네. 세세하게 쓰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할까봐 공개를 안 했을 수 있을 실전됐어요. 그게. 원래는 내의원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여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항상 사극 보면은 사약 집행할 때 그 의금부에서 와가지고 맞아요. 빨간 네. 옷 입은 분들이 하잖아요. 약간 쌍화탕 같은 걸 주죠. 네, 그 높은 사람한테만 하지 사실 뭐 맞아요. 점도뚝은 사약이 아니라 그냥 멍석말이 때리잖아요. 왜냐면 그 사약의 사자가 죽을 사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사가 하사했다는 뜻이거든요. 받은 약이구나.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죽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사형이에요. 어차피 사형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임금님이 말하자면 좀 배려해 준 거지. 네. 그래서 영화 올빼미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네이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되게 예쁘게 생긴 비추색 병이 나오는데 그게 독이에요. 아마 그걸로 사약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뭔가 딱 눈에 띄게 네이원에서 다루고 있었다라는 건 저도 영화에서 봤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 역사 속에 또 누가 있을까요? 나폴레옹 있었던 것 같아요.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건강하다가 죽었어요. 그 세인트헬레나 섬에 갔죠. 세인트 헬레나, 그랬죠. 네. 그 섬 어딘지 아십니까? 세인트헬레나 섬은 이름은 모두가 다 아는데 서양에 어딘지 있죠. 몰라요. 아프리카 쪽에 있던 거. 진짜 희한한 곳에 있어요. 과연 저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람이 그렇게 죽었을까였던 네네. 거예요. 사실 나폴레옹 정도 되면 유배됐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모두가 뭘 하고 싶냐면 쟤는 위험하다. 저는 암살 시도가 있었을 거라 당연히 보고 근데 실제로 나폴레옹이 사망한 다음에 네. 이제 그런 자기도 이제 불안했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죽고 나면 꼭 부검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들었던 건 그거였어요. 내 머리카락을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줘라. 가족과 오, 친구들에게. 스스로 예감했던 게 아닐까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머리카락은 뭔가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걸 궁금하시면 우리 한주한 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비소가 생각보다 많이 자연적으로 섭취되는 양보다 훨씬 양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비소 중독이 된 것과 비슷한 사망을 했다고 했는데 그 비소가 뭐냐? AS. 우리가 생각하는 독하면 그냥 비소예요. 아 그래요? 흔히 그 과거에 있었던 독, 예를 들면 실버웨어. 왜 네. 실버를 쓸까? 아 은수저 같은 것들 양반이나 뭐 왕실에서 독에 닿으면 색이 변하니까 까맣게 된다. 뭐 이렇게 약간 리트머스처럼 네. 독살 방지용이 실버웨어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독이길래 실버를 변하게 하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다음 배웠어요. 네. 은수저를 절대 계란에 넣지 마라. 계란의 황 성분 때문에 까맣게 변한다. 맞아요, 사실 맞아요. 황 때문이거든요. 그럼 황이 독인가 싶었는데 그 의문이 해소가 되는 게 원래는 비소를 실제로 독으로 비상이라고 해갖고 비상. 산화 비소 같은 걸 독으로 쓰는데 네네. 옛날에는 그걸 정제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 장홍재 박사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제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황화 비소가 같이 들어가요. 그 황이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소 있는 곳에 황이 보통 있었다. 보통 과거에는 그래서 은을 대면 색이 변하니까 그렇죠, 이거 비소 그렇죠. 있다 이렇게. 네. 그랬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또 하나 제가 흥미롭게 예전에 봤었던 거는 그 과장창을 보시면 또 그 부분이 나옵니다. 네네네. 녹색 벽지를 좋아했다고 해요. 녹색 벽지요. 네. 나폴레옹이. 근데 녹색 벽지 자체가 네. 그 색깔을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녹색을 예쁘게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비소 화합물이 들어가요. 어허. 그런데 그냥 묻혀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네네.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곰팡이도 좀 쓸겠죠. 바닷바람 들면서 뭔가 이렇게 좀 날리겠죠. 그렇죠. 에페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들은 말로는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하면 독에 감염되면 녹색이 돼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독이 녹색이다라는 게 저한테도 이제 뇌리에 박혀 있는데 거의 모든 게임의 공통 문법.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녹색은 원래 되게 자연의 색깔, 아름답고 뭐 내추럴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독을 녹색으로 할까 했는데 그거가 그러네요. 그 비소 화합물이 녹색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뇌피셜 아니에요? 아, 뇌피셜일 수도 있고 혼자만의 추측 아닙니까? 어디선가 들은 거 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그 비소가 그렇게 유명한 역사 속의 대표적인 독이었다면 실제로 그 비소가 화학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죽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의외로 또 독에 관심이 많아서 전문가인데 왜 의외죠? 너무 의외로 관심이 없다고 할까봐 제가 좀 이 돌았어요. 이야기 예상대로입니다.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어요. 너무 좋아. 네. 사실 머리카락 나눠주는 건 당시에 일반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베토벤 같은 경우에도 과거 위인전에는 매독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그때 매독 치료약이 수은이었거든요. 네. 베토벤 머리카락을 분석했더니 수은 성분이 없고 납만 엄청 많아서 저도 들었어요. 그걸로 검사를 한 거예요. 네. 그 머리카락 어디서 났느냐? 네. 본인이 자기 옆집에 사는 꼬마애가 왔을 때 준 거예요. 옛날에 좋아요. 그 라켓이라 그래서 이 목걸이에 열면 네, 그렇죠. 사진 넣는 거 있잖아요. 맞아. 거기 머리카락을 보관하는 게 약간의 그때 유행이었어요. 과거에. 그렇군요. 약간의 자기가 뭘 남기고 간다 이런 식으로. 그 머리카락이 경매 소더비에 올라와서 베토벤 머리카락. 재단이 사가지고 분석을 해서 드러났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을 그냥 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독이 녹색인 것도 저도 정확히 같은 의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연의 녹색이랑 다른 녹색이에요, 비소는. 네. 이게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색이 그때 없었어요. 네. 유일하게 있던 게 이 비소로 만든 쥐를 죽이는 살서제가 네. 그 색이어서 이게 너무 이쁘니까 파리에서 이걸로 집 벽을 다 칠한 거예요. 너무 색이 이쁘니까. 당신은 나무로 또 지으니까 네. 이게 곰팡이나 이런 걸 부패되면 아하. 날려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나폴레옹이 유독 이 색을 좋아해서 네네네. 다 칠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들어온 걸로 알고, 그냥 비소는 사실 독성이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황화비소 아니면 산소랑 붙은 산화비소가 되면 독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행하는 그런 말이 있죠. 암세포도 생명이다. 네네. 그것처럼 산화비소 물질을 몸에 넣어서 그 암세포만 죽여요. 어머. 그게 보통 백혈병 치료나 이걸로 실제 사용되는 약 중에 아, 그렇습니까? 산화비소 물질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실험실에서 비소 물질로 학생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암치료 쪽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세포가 그거를 특이적으로 뭐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니까 들어가서 죽을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걸 또 주변에 세포들이 흡수하는데 그때는 이제 죽는 양보다는 적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약간의 내구성이 달라요. 예를 들어 암세포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세포잖아요. 그렇죠. 약간 부실공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급피하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열로 만약에 암을 태워 죽여도 정상적인 우리 몸은 한 45도까지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열이 많이 나면 문제된다는 건 이제 뇌세포는 그렇죠, 약해요. 그렇죠. 근데 암세포는 42도만 돼도 죽어요. 오.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구성이 약하니까
이 비소 농도가 암세포한테는 독성인데 네. 정상세포한테는 문제가 없는 닥치는 대로 때려봤는데 쓰러지면 암인 거군요. 뭐 그 정도까지 막 하진 않죠 요즘은. 아, 네. 네, 정리하자면 뇌세포는 종류를 딱 암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맞나요? 내가 암인 건가요? 잘못된 정리예요.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색깔이 그 전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신상이 주는 그 느낌, 오묘한 맞아요. 느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보라색은 황제의 색이었는데 그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희소성이 주고 있는 어떤 가치가 또 있어. 맞죠. 소위 말하는 명품색인 거죠. 명품색, 그렇죠. 명품색. 그렇죠. 그리고 그게? 비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황제 정도 되니까 쓸 수 있는. 녹색이 독의 이미지가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보라색도 중독의 아이콘으로 된다고. 네. 그건 보통 독보다는 그 사체의 색이 보라색이라서 죽음에 연관되는 색을 우리가 보라색으로 도피하는 네, 과정에서 네. 약간 이게 문화적으로 만들어져서 그쵸, 문화 독은 코드죠. 녹색, 죽음은 보라색 이렇게 쓰게 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던 베토벤 머리카락에서 나온 그 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사용했던 악기 때문이란 말도 많아요. 그 당시에 주로 사용한 악기 중에서 입을 불어야 되는 종류의 취주 악기들 중에는 납을 이용한 내부 장치 같은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베토벤이 만든 곡이 또 있습니다. 심지어 뭐 글라스 하모니카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걸린 게 아니냐 그런 말도 있고 꼭 독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죠. 독살보다는 중독. 중독되는. 범죄물이나 장르물 같은 데서 봤던 독살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낙스 아시죠? 네네. 자낙스는 이제 진정제잖아요. 근데 자낙스 가루를 내 가지고 네. 내가 죽이려는 상대방의 술잔에 타는 장면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럼 진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낙스란 진정제가 알코올과 만나면 독이 된다는 걸 아마 법의대학 쪽에서 가져와서 쓴 추리소설 같았어요. 많이 타나요, 자낙스를? 그게 이제 상대방의 만취한 정도나 뭐 신장,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종류의 독도 생성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작품에서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다른 걸 만나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근데 알코올 자체가 원래 진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다른 진정제를 넣으면 마치 만약에 호흡 중추까지 진정이 된다라면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진정된다. 그렇죠. 너무 진정되는. 실제로도 거의 모든 진정제가 알코올이랑 먹지 말라고 주의사항이 돼 있는 게 네. 사실 우리는 뭐 감기 걸려서 약 먹어도 그냥 술이랑 먹잖아요. 보통. 아, 그러시나요? 그러세요? 화학자도 뭐 이상한 사람 많구만. 근데 의사분들도 가끔 술 드시면서 약하시는 분 봤어요? 그치. 진정제는 진짜로 그게 심각해서 진짜 위험하다. 네, 술이랑 먹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걸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술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약들이 모든 약은 안 되지만 진정제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 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비슷하게 봤던 것 중에 어떤 추리소설에서는 샐러드만 먹는 어떤 상대방 희생자를 네. 죽이기 위한 암살자가 칼륨을 먹인다. 루바브라는 식물이 있대요. 근데 그 식물 잎을 루바브의 잎을 잘게 잘라서 넣으면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라잖아요. 아하. 독초를 숨기기 위해 샐러드를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자연 유래 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죠. 저기 루바브입니다. 사실 진짜 먹을 수 있게 생겼네. 잘 자르면 샐러드 안에 들어가면 모를 것 같지 저거 않습니까? 쌈채소 같이 생겼는데 진짜 왠지? 쌈채소가 생겼는데요. 조심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자연의 독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하기로는 뭐 자연은 괜찮은데 인공적으로 뭔가 무섭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자연에 있는 걸 또 뽑아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일단 독개구리. 여기 나오는 버섯. 독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뭐 테트로도톡신부터 시작해서 뭐 보거독. 보거독과 그리고 그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경우에도 자연계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기 독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초 생각보다 무서운 독초들도 장홍재 교수 컬렉션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아, 방에서 키우신다고? 그건 모르겠는데 좋아해요. 방에 놀러 가는데 싫어하는 사람 보면 너도 홍차 한 잔? 이러면서 샐러드 먹고 컵밥에다 끓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네네. 몇 명의 왕이 그쵸. 빠르게 돌아가실 때에서 괜찮다가 네. 제가 흥미를 갖고 봤었던 건 정조의 정조. 사망의 사례를 보면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다 와서 말하는 게 근데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네네. 그때 사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뭐 정조 대왕이 뭐 독살당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격하게 죽은 사례도 있었었고 예전에 그 경종이었나요? 경종 네.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만난 다음에 빠르게 또 몸이 안 좋아진 경우도 있고 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의혹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면 독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딱히 이렇다 할 이유가 안 보인다 그러면 특히 역대 왕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독과 암살의 위험에 노출돼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학이 발달 안 하면 심근경색 이런 것도 사실 네. 뭐 급격한 독에 중독돼서 죽은 거라 볼 수도 있고 갑자기 죽으면 다 독살로 보죠.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나이에 죽었는데 네. 왜 그랬나가 계속 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네. 저도
이제 뭐뭐 있나 봤을 때 그중 하나는 이국의 여성이 입술에 독을 묻히고 입맞춤을 한 것 때문에 독에 중독돼서 죽은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일 친숙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독이라고 한다면 솔라닌이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감자에 싹이 나면 잘 도려내서 먹으라는 이유가 감자싹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그 솔라닌은 전투력으로 치면 독성 몇 정도인 거예요? 그럼 수치는 모르겠는데 사실 보통 사람이 먹는 정도로는 네. 약간 배탈이 심하게 나거나 구토가 심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려는 작용이 발생하는 거지 네. 감자상 실수로 먹었다고 막 죽거나 이런 일은 물론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그쵸. 물질이든 약간 민감성이 있으니까 네네네. 어쨌든 독성 물질이니까 피하는 게 맞고 근데 그쵸, 그쵸. 약체에 속하겠죠. 약체긴 하지만 위험하다. 네. 이런 우리가 것들. 많이 쓰는 건 사실 유명한 게 그 피마자. 피마자. 네, 거기 리신이라는 생체독이 네. 거기 독성 중에선 거의 알려졌기 1위의 독이었는데 전투력자? 최근에는 하나 밀려났는데 다른 비슷한 게 나와서 그거는 이제 정말 위험해서 이제 우린 또 피마자 기름 이런 걸 내서 따로 쓰기도 하니까 그거를 이제 마시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거 아십니까? 감자에 싹이 나서 희한하게 인터넷이 없던 시절부터 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드셔보신 그런 것 거죠?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겠네요. 옛날에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저는 사실 맛있어서 좋아하는 거긴 한데 고사리 같은 경우에도 고사리? 한번 이렇게 데치지 않으면 그 안에 독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절대 안 뜯어 먹는 식물 중에 하나가 고사리라고 해요. 얘네들은 데쳐 먹지 못하니까 생으로 먹으니까. 생고사리는 그거 발암물질 2급으로 분류돼 있어요. 발암물질 2급이요? 네, 꽤 높아요. 2급이면 높은 거예요? EA였던 것 네, 같아요. 이걸 데쳐가지고 잘 처리를 해먹으면 괜찮은데 네. 이제 야생의 생고사리를 먹으면은 몸에 굉장히 안 안 좋다. 좋다라고 그렇군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데치면 빠진다고는 하지만 굳이 특히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안 먹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고사리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급적 안 드시는 것도 이러면 또 고사리 판매하시는 분들께 미안한가요? 잘 데쳐 드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역사 속의 독살과 암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한 주 한 큐를 하면서 장홍재 박사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무슨 크로마토그래피 무슨 분석법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에 와서는 독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죽이는 건 죽이는 쉽겠죠. 건 쉽죠. 안 잡히는 게 어려운 거고. 너도 홍차 이런 걸? 그렇지. 47점은 있으면 죽일 수 있다. 뭐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본인이 중독되는 것도 흔한 일이니까. 네네네. 왜냐면은 제일 화학 쪽에서 유명한 말이 모든 독은 약이다라는 말이 제일 유명해. 사실 양의 문제에 따라 다른 거다. 사실은 그 의학 쪽에서도 많이 나온 말이잖아요. 옛날에 동의보감 보면 독으로 이렇게 독을 치료한다거나 적절하게. 중요한 건 양이다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해독의 방향이 여러 개인데 해독법 중에 하나가 독으로 독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거를 강화시키는 독이고 네. 어떤 건 약화시키는 독이면 이걸 적절한 양 동시에 하면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기량작용을 이용하는 건데 그럼 폴로늄은 뭐의 그거는 약인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내부부터 피폭되는 거고 담배에 좀 있다고 해요. 담배요? 담배가 진짜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굉장히 소량이어서 네. 이렇게 영향을 줄 정도 아니고 사실 담배는 일산화탄소도 있고 뭐 온갖 별것 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담배가 폴로늄도 가지고 있다. 제가 봤던 웹소설에서는 어떤 한 일족이 한 마을 잔치 전체가 반란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써서 굉장히 척박한 곳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독성이 있는 식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학에 정통한 주인공이 거기 가서 이것도 독성이고 이것도 독성인데 이렇게 두 개를 먹으면 괜찮으니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두 개를 먹어라 이렇게 막 그 구해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독제독의 원리군요. 네, 뭐 가장 간단하게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산이랑 네.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그 강산 강염을 섞으면 물이랑 소금이 되니까 네네. 정확한 같은 양이면 그게 이제 이론상 되면 적용하는 거겠죠. 이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러시아의 그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 중에 라스푸틴이라고 있잖아요. 말년에 독살을 당했는데 멀쩡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성. 결국은 총으로 총살을 당했는데 약을 먹어도 괜찮았던 이유로 한간에서는 그런 말들을 했단 말이죠. 조금씩 미리미리 꾸준히 먹어서 내성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독도 조금씩 미리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뭐 독 종류에 예를 들어 폴로늄 같은 건 내성이 안 생기겠지만 생명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독은 내성이 생기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대로면 약과 독이 비슷하다 했으면 네. 약도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적절하게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중금속 같이 뭔가 점점 축적되고 누적되는 경우에는 미리 내성을 만들려고 먹는 것 자체가 네. 계속적으로 축적을 시킨 거니까 빠르게 끝나게 하는 건데 빠르게 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어떤 유기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량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정제를 계속 먹어요. 진정독이에요 실제로. 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이 레벨을 일반적인 레벨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 같은 것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술도 많이 먹으면 는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알코올과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요. 한 네. 번도 안 먹은 거 대비 먹기 시작하면 늘어나겠죠. 몸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그렇죠. 해버리는 어느 거죠. 정도는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독의 종류에 따라서는 아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머물고 있다가 우리 몸에서 분해를 하든가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네. 대부분의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쌓이지 않는다면 네네. 그렇다면 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분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금씩 먹어 놓으면 남들보다 뭐 2배 혹은 2.5배 정도 먹어도 괜찮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뭐 예를 들면 청산가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독 중에 하나고 유명하잖아요. 그거 알갱이 하나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한 3알갱이까지 버틴다는 거지. 치사량을 올린다는 그렇죠. 것 뿐이잖아요. 퍼먹어도 된다라는 건 아니고. 시리얼 같이 먹으면 다 죽는다. 그쵸. 중요한 게 지금 말하는 모든 내성이나 이런 건 그 독성 물질이나 독소에 대한 거지 네.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독에 대해서는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냥 그건 너무 네. 급격히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식물에 있고 동물에 있고 이런 거는 좀씩 먹으면 유기물이니까 분해가 되는데 네. 청산가리 이런 거 몸에 들어가면은 사실 막 신경부터 다 박살내거든요. 아, 근데 신경이 그렇죠. 단련될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에 노출될까봐 뭐 살충제나 이런 성분을 누군가가 이걸 보고 그렇죠. 할까 봐. 적응을 할까봐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이라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내성을- 이거는 약간 뭐 아까 말한 솔라닌이나 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분해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걸 꼭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절대 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험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하나 말하자면 청산가리를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 CN 말에서 시아나물이 그렇죠. 어떤 식으로 독성을 나타내냐면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산소로 가는 걸 산소를 막아. 전자가 산소에 도달을 하는 걸 막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엔 내 호흡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말도 안 되게 치사량의 100분의 1만 계속 먹는 상황이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마찬가지로 항상성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그걸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채널들을. 그래서 전자전달기를 많이 만들어놔. 그래서 내성은 생길 수 있다. 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를 먹어야 되는 걸 2알일로 늘어나는 거지. 설탕처럼 퍼먹으면 안 된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 끊었어. 네. 청산가리 복용을. 그러면 이제 의존성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많이 생겨서 적응했는데 없어지니까 야 빨리 청산가리 좀 먹어봐라고 어머나, 어머나.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이 금단 증상이 그런 인간의 거잖아요. 몸에서. 맞습니다. 니코틴이나 이런 게 다 그렇죠. 그런 방식이니까 어쨌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어떤 자연 속에 있는 독이나 식초로부터 뽑은 독, 곤충의 독 이런 것들을 주로 썼던 기록이 많다면 현대에는 아무래도 검출도 과학적으로 발달했지만 합성하는 물질도 많이 발달을 해서 독의 종류가 정말 많아졌을 것 같잖아요. 제가 만화로 그렸을 때 활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농약이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워낙 농약을 잘못해서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많지. 지금의 농약은 맛과 냄새 이걸 굉장히 고약하게 그죠, 일부러 만들어내서 그렇게 놓은 거죠. 일부러 실수로 먹을 때 바로 알 수 있게 만들어요. 네, 구토하게 하고. 그래서 옛날 농약 있죠. 몇 년도 이전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 전에 예전 농약 같은 경우가 무색 몸이 묻히는 경우 되게 위험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 시골에 오래된 농가에 버려진 채 오래된 어떤 물질 같은 것 중에는 그런 식으로 막걸리통 조심해야 돼요. 처리되지 진짜. 않은 옛날 농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 도시가스라든가 네네. 흔히 말하는 부탄가스통 있잖아요. 다 전부 다 원래는 냄새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가스 냄새가 나는 것도 가스가 샌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의미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그레이드로 쓰는 걸 보면 오히려 달짝지근한 그 달콤한 그 술 맛이 나요. 술 향기가 나고. 네. 그런데 실제로 뭐 이런 데서 파는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구역질이 나게 하는 물질들을 일부러 섞어놓는 거죠. 강력 범죄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독을 떠올리는 경우보다는 뭔가 좀 폭력적인 다른 물리력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독을 이용한 범죄가 벌어진다고 하면 저는 화학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가장 가까운. 그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화학자 입장에서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 물질들 구하는 게 쉽습니까? 엄청 쉽죠. 어렵다고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쉬워요.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가정에서의
독살 그런 거 보면 니코틴이 많이 쓰여요. 그래요? 왜냐면 액상 담배니 뭐니 팝니까? 그러네. 네, 니코틴이 위험해. 입으로 먹으면 못 먹어요. 너무 써서. 네. 근데 이거를 혈관에다가 어디 약 먹을 때 주사하거나 하면 들어가면 죽어요. 진짜 강한 독이라 네네. 사실 그 요즘에 새로 빈대살충제니 뭐니 하는 새로 막 안 먹혀서 한다는 것도 네.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종류거든요. 어. 담배가 그걸 만들어낸 이유가 그 자기를 갉아먹는 애들을 쫓아내거나 죽이기 위해 생긴 거라서 네네네. 원래 근본이 독입니다. 사실 그래서 옛날에 그 해충 작업이나 구충 작업할 때 담뱃잎을 우려낸 물을 뿌려두고 막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게 니코틴 때문이거든요. 몇 년생이세요? 아니, 어떤 환타지 같은 데서 봤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TV나 뉴스 봤을 때 뭔가 음독으로 사고가 나는 것도 다 독이잖아요. 예를 들어 네, 그렇죠. 부동액 맞아요. 먹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을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을 구하기는 너무 쉬워서 어허. 주의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하지만 안 걸리는 독, 안 걸리는 독을 찾겠다. 안 걸리는 독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독성 물질은 검출도 되고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안 걸릴 거면 체내에서 파괴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럴 거면은 우리 몸이 생명작을 멈춘 이후에도 파괴가 돼야 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야 될 거고 그런 거라면은 이제 만들거나 취급하는 게 어렵겠죠. 즉시로 하는 게 아니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독살을 당한 것 같다, 음독을 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부검할까요? 뻔한 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아까 말했었던 시아나물 같은 경우에는 피에서는 산소를 머금고 있어요. 피가, 혈액이. 그래서 네. 피 자체는 선홍색인데 네네.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계속적으로 내적으로는 호흡이 일어나서 암적색으로 색깔이 변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냥 핑크색 그대로인 거예요. 네,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이건 시아나물이거나 아니면 일산화탄소 중독이거나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피에 산소가 전혀 붙지 못했구나라는 뜻인 거잖아요. 선홍색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았구나요. 떨어지지 않았구나. 왜 떨어지지 않았을까? 산소가 부족한데 가면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세포 안에 산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산소가 많은데도 산소가 전자를 받지 못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CM- 그 송산가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딱 드러나는 것 같고 네네. 그게 아닌 경우에는 결국엔 부검할 때 독 키트 같은 걸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성분들을 검출하는 키트들이 있겠죠. 또 하나 되게 흥미로웠었던 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게 폴로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의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종합검사 같은 걸 하고 방사성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안 나왔다고 해요. 음. 안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폴로늄은 어떤 거냐면 베타 입자를 많이 방출하는 게 아니라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걸 방출해요. 네. 베타 입자는 흔히 말하는 굉장히 빠른 전자를 생각하면 되고요.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력이 훨씬 커요. 그래서 훨씬 파괴력이 센데 일종의 산탄총 같은 거예요. 알파 입자는. 그래서 뚫고 지나가진 못하고 그래서 내부 피폭이 됐다. 그 내부 장기의 그 부분은 박살이 납니다. 네, 말 그러니까. 그대로 그 대포라든가 아니면 산탄총을 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바깥에서 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막 가위가 계속 하니까 대보는데 네네네. 베타 입자가 여기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실제 종이 한 장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네. 방사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들은 말로는 굉장히 좀 독특한 무언가가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네. 당연히 모르고 넘어갈 뻔했죠. 일반적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장훈재 교수님이 맘먹고 우리 죽이려고 하면 못 잡습니다. 검출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검시할 때 체크하는 독이 아닌 걸 쓰면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그랬는데 그 근방에 이제 과학자 집단이 보고서 요거 이거의 흔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라는 거 우연히 알고 확인해 보니까 알파 입자를 그렇게 뿜어내는 폴로늄이다. 아하.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죽었습니다. 폴로늄이 있는지 제 시체를 갖고 검사할까요? 안 할걸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 문제도 가능은 하겠다. 네. 일단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의 댓글을 보다 보면 되게 가장 제 기억에 남는 댓글이 그거였어요. 궁금했던 적이 없는데 궁금증이 해결된 기분입니다. 매주 하나의 질문으로 궁금해하신 적 없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면서 동시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죠. 내가 중독된 것 같다, 음독한 것 같다는 느낌이 왔을 때 화학자가 알려주는 전문적인 대처법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예 갈 것 같아요. 홍지한테 홍지야 있잖아 나 피 이거 검사 한 번만 해줘. 그러면 검사할 수 있는 툴들이 다 있죠. 없죠. 그게 왜 있어요? 병원 가지. 없어요? 아니 피 검사를 그것만 그렇게 하면 된다며. 병원은 가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응급이라는 것은 병원에 가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는가, 그 해독이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폴레옹처럼 머리카락을 나눠주는 것처럼 내 피를 좀 준 다음에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미 본인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사실. 너무 차갑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줄게.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보통 그 우리가 해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네네. 이제 제일 노출되기 쉬운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액이나 메탄올 이런 건데 그렇죠. 이거는 대처법이 원래 있어요. 뭡니까? 술을 왕창 먹으면 돼요. 술이요? 네. 물을 잘못 말씀하신 거 물 아니에요? 아니라 술을 마셔야 돼요. 아하. 왜냐면은 얘네들이 그 상태로는 괜찮다가 네. 몸에 아까 그 알코올 분해한 효소들이 얘네를 몸속에서 바꿔요. 근데 그게 막 뭐 클로로포름이나 이런 독성 물질로 바꿔요, 몸속에서. 아. 술을 많이 먹으면 걔네가 에탄올에 작용하느라고
얘는 그대로 남은 채 소변으로 나와요. 부동액이요? 부동액이나 메탄올이. 그래서 보통 그런 거 치료약 중에 제가 술을 못 깨게 하는 약은 없을까를 한때 찾아본 적이 있어요. 진짜 신기한 분이에요. 찾아보니까 그게 치료약으로 쓰여요. 어머나. 그걸 쓰는 게 일부러 됐을 때 해서 일부러 분해를 못하게 한 채로 네. 배출되도록 그 다음부터 이제 물을 많이 먹고 해가지고 내보내요. 아. 병원에서 그걸로 원래 처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몰랐지만 네네네. 흥미롭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궁금하지 않았지만 궁금증이 해소됐다. 네네. 그게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러느냐? 알코올을 분해하는 알코올 탈수도 효소가 두 개가 같은 게 작용을 해요. 메탄올이 들어와도 그놈 그쵸, 그쵸, ADH가 그쵸. 작용을 하고 에탄올이 들어와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에탄올과의 특이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같은 양이 같은 농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메탄올 잠깐 더 기다려 하고 에탄올을 먼저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먼저 먹어버리는 거군요. 근데 사람이 직접 먹는 것보다는 아마 여기다 해갖고 그 약으로 된 걸 넣어야겠죠. 그렇겠죠. 아마 네, 생활의 그런 팁을 알려드리면 네. 이제 술을 먹고 싶다. 네. 집에서 못 먹게 한다. 아, 나 일하다 메탄올 징계를 흡입한 것 같다면서 막 소주를 벌컥벌컥 먹으면 뭐라 못해. 한주한 교회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나 진짜 메탄올 먹은 것 같다. 와이프한테 그냥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급하게 막 우유를 먹이는 장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습니까? 네. 뭐 지용성 독은 우유로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더 위험한 게 네. 우유가 지용성 독을 녹이기 때문에 아. 몸에 더 흡수를 잘 시켜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먹으면 안 되고요. 그건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요? 약간 산성물질 같은 거 먹었을 때 우유로 약간이나마 중화를 시킨 용도로는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권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괜히. 또 중화 반응이라는 게 열을 내서 그렇죠. 몸에서 괜히 또 뜨거워질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확실한 건 그냥 문제가 생겼다 바로 병원으로 119 불러 가는 게 오늘의 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뭔가 먹으면 안 되는 물질을 먹은 것 같다, 내 몸에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봤던 무언가 떠올리지 마시고 한 주 한 큐 마지막 문장으로 꼭 하세요. 반드시 119를 빠르게 부르시는 게 정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적 없지만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 주 한 큐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 한 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